예, 장관님. 제가 지난해 예. 국정감사장에서 그 장관님의 신상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그 맞추는 시연했던 거 기억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너무나 많은 개인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된 일반에 공개된 장관님의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유추했던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의 임의부여 방식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장관님께 여쭈었고 장관님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후 행안부는 올해 전자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정보화 사업의 주민등록 체계 등 주민등록제도 발전 방안 실행 계획 및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정부 시스템 설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서 관련된 후속 조치로 보이는 조치가 있었는데 굉장히 미온적 조치로 보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언론을 달군 이제 누리꾼의 공본을 산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PPT 보겠습니다. 부천 소재 모 편의점 채용 광고인데요. 주민등록번호 중 8번째, 9번째 숫자가 48에서 66 사이에 해당하시는 분은 죄송합니다만 채용이 어렵겠습니다. 가족 구성원도 해당될 경우에 채용이 어렵습니다. 돼 있습니다. 지난해 장관님 주민등록번호 시연할 때 제가 8번째, 9번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출생지역 조합 앞번호입니다. 48에서 66 사이에는 전남 지역에 부여되는 코드 번호가 있습니다. 전남 출신이거나 가족이 전남 출신이면 아르바이트조차 지원하기 어렵다라고 되는 셈인 거죠. 저는 주민번호 부여 체계의 허술함이 이런 식으로 악의적 활용에 동원되었다라고 보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주민번호 부여 체계 개선에 대한 연구 등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지적하신 이후에 저희들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너무 이제 우리가 초기에 이 체계화할 때 다른 나라와 달리 그 뭐 지역별로 쓰게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전국을 일원화하는 바람에 모든 복지 체계라든가 모든 정보가 이 주민등록 번호를 중심으로 이 설계가 돼 있어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랜덤으로 도저히 본인의 식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코드를 부여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전향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걸림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또 그렇습니다. 용역을 지금 조언하는 상태입니다. 예, 계속 확인하고 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자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PPT 넘겨주시겠습니까? 그 개별 부처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곤란하고 어쨌든 전자정부 지원 사업은 부처 간 그리고 민간 사이의 통합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 과제 선정 권한은 장관님에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뭐 형식상 예.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만 그 이제 전문가들의 논의 기구가 있습니다. 예. 예, 그렇죠. 논의 기구가 있습니다. 바로 직접 심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대로 이 역할은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사업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진흥원은 이와 별도로 그러니까 한국정보화진흥원입니다. 이와 별도로 심의하고 선정하는 데서 검토회의라는 별개의 회의체를 운영을 합니다. 사업조정위원회가 아닌데 이를 검토하고 선정까지 하는 회의체계를 운영한 거죠. 월권회의라고 저는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된 자료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처음에 그냥 사업조정회의 당초 예규사항 허락된 그 회의 관련된 내용만 주셔가지고 제가 수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자료를 받아봤는데 특이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5년간 열린 15차례 회의에 유독 10번, 9번 반복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월권 회의의 내용인데요. 외부 전문가 2인이 있습니다. 한국문화정보원 소속의 비부장하고 K팀장입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제가 본질의 시간에 다 못하면 재차 질의할 건데요. 이분들은 계속 나올 등장인물입니다. 월권 회의만으로도 규정을 어긴 거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자신들이 속한 기관의 과제를 셀프 심의했다는 점입니다. 2015년 12월 회의를 보면요. 정보원의 B 부장이 심의한 과제 중에 문화정보 중심의 다부처 연계 시스템 구축이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제는 정보원이 수행합니다.
결국 선수가 심판을 겸한 꼴입니다. 2017년 5월도 같은 일이 있습니다. 정보원의 K팀장이 심의한 건데요. 문화정보 큐레이팅 봇이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보원이 받아갑니다. 이날 회의에 과제를 신청한 기관이 설명하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담당자가 또 출장도 옵니다. 누구는 이제 정보원 소속의 2인이 나와서 누구는 설명을 하고 누구는 심사를 합니다. 조금 비정상적이지 않나요, 장관님? 예, 의견은 좀 이따 묻겠습니다. 이상한 건 이뿐이 아닙니다. 그 기재부 파견 동기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기재부 동기 아니고 기재부 파견 동기. 그 국감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내용인데요. 기재부가 예산 편성하면서 전문성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 관련 기관 직원을 파견받아 활용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근거도 없다 등으로 해서 문제점이 여러 차례 지적됐습니다. 이 정보화 예산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3조 원이 넘는 정보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문 인력 기관이 파견 나와서 참여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재부 직원들에게 노비도 하고 전문성 뒤에 숨어서 담합도 하고 심지어 서로 기관의 짜투리 예산을 편성하기도 하는 등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정보원의 B 부장과 K 팀장 그리고 진흥원의 P 팀장이 같은 기간 기재부 파견 나간 사실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기재부 파견 동기들 간에 있은 일들입니다. 정리하자면은 진흥원 사업팀장이 본인의 기재부 파견 동기들 불러다가 월권 회의인 비정상적인 과제 선정 회의를 한 셈입니다. 그리고 기재부 파견 동기들의 기관에 수주를 해주는 거죠. 셀프 심사를 넘어서 장기간에 걸쳐서 그 관련 과제를 소수가 독점하고 권력을 사유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행안부 담당자들도 같이 묵인하는 방식으로 결합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행안부가 이러한 지점에 대해서 한두 번 지적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잡았어야 됩니다. 함께 심의에 들어가서 검토위에 들어가서 오히려 묵인하는 방식으로 관여를 했습니다. 2016년 8월 생산된 그 문화정보원 간담회 개최 내부 문서를 보니까요. 행안부 제3호관이 참여를 합니다. 그분도 계속 나올 뿐입니다. 이분도. 근데 2016년 8월에 생산된 문서인데 조기 발주를 하자라는 논의를 합니다. 발주를 받을 기관이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과제 선정은 이듬해 2017년 돼서야 됩니다. 그리고 제3호관 같은 경우 1년 전에 이미 다른 과로 전보돼 가지고 이 사업에서는 손뗀 전임자입니다. 그 문화정보원 중심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해봤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문화정보원의 공공저작물 담당 계약직 직원을 채용했는데요. 그 부분까지도 이 새 등장인물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채익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